1980년대 화려함으로 뒤덮인 도쿄는 젊은이들과 관광객으로 가득 찬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와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과 개인이 몰려들기 시작하지만 이것은 단지 거품에 불과했고 커져버린 버블 경제는 한순간에 터져버리면서 일본의 호황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버블 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던 일본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그리워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는 잘 나가던 시기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905년부터 1910년 후반까지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때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수출이 수입을 추월하면서 무역 흑자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시기를 발판으로 일본은 본격적인 제국의 기틀을 다졌으며 이후 원자폭탄 두 방을 맞기 전까지 아시아를 지배하는 세계 대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2차 대전 패망 후 빈사 상태로 허덕이던 일본 경제를 살린 한국전쟁 이후의 시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일본 국토 인프라 파괴와 전후 복구 등으로 인해 폐허가 된 일본에게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호흡기를 붙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때 미군이 군수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호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렇게 1960년대 이후 일본은 30년간 고도 경제성장이라는 시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성장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경제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순간에 경제성장률 전세계 2위에 등극했고 시가총액 세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그리고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전쟁 이후 완벽하게 부활한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호황은 오일 쇼크라는 세계 경제혼란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1970년대 초반 석유가 터져나오는 중동 국가들이 단합하여 석유 가격을 올리자 자동차와 배, 기계처럼 석유를 원자재로 하는 대부분의 유통산업의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급등하자 석유를 사고 팔 수 있는 달러 또한 점점 오르게 되는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미국도 달러 상승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미국 국민은 높은 가격의 자국 제품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품질 또한 일정 부분 이상으로 보증이 되는, 다시 말해 가성비 좋은 일본산 제품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가정 내의 가전제품들은 소니가 점령, 미국 서민들의 자동차는 토요타가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수출의 호황을 맞게 된 일본은 이때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미국 무역 적자 40%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미국은 1985년 일본을 포함한 G5 국가들을 불러 모아 일본 측 대표에게 엔화의 가치를 높일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일본은 우방국인 미국의 제안을 순순히 들어줬으며 미국의 말대로 엔화의 가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엔화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 가성비 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우수했던 일본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실제로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가격이 오른 일본의 제품은 해외에서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급기야 1986년에는 마이너스 0.5%, 즉 마이너스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일본 정부는 국외 수출이 아닌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하는데, 다시 말해 해외에서는 더 이상 팔리지 않으니 국내에서 국민들이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통장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붙으니 국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돈을 쓰는 데 더 집중하게 되고, 반대로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서 다른 사업체를 발전시켜 국내 경제순환이 바람직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에 풀린 돈은 모두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낮은 금리는 곧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놓게 되면 시간만 흐르면 몇 배의 가격으로 이득이 생기게 되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산 가치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지만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가격 상승은 말 그대로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990년에 4만 포인트, 약 5배 가까이 오르게 되고 집값 또한 폭등하게 되어 4년 동안 무려 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유행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 국토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치솟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국민들은 그 돈으로 또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고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은 가격이 계속 오르는 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수출 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는 돈이 순환되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만 폭등하게 되니 그야말로 돈의 실체가 잡히지 않는 거품이 잔뜩 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버블 현상 속에서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이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일본 버블 경제 시기의 소비 상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각종 명품으로 도배하기 시작했으며 택시비는 기본 요금이 1만 엔에 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팁을 주지 않으면 승차 거부까지 했다고 하네요. 또한 기업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일할 인력이 없어서 구인난에 시달렸으며 너도 나도 청년들을 모셔오기 위해
면접비까지 줘가면서 기업에서 일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한 번 면접 보러 오는데 교통비로 2, 3만엔 정도 줬으며 어떤 사람은 이 면접비만 모아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시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문화생활도 풍족해집니다. 돈이 가득해지면 소비의 방향은 문화와 쾌락으로 방향을 틀게 되기 마련인데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애니메이션 사업은 엄청난 인건비를 투자하여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냈고, 고성능의 음향 장비와 사운드에 투자한 음악 사업 또한 시티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당시 도쿄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당시 롤스로이스 판매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였고, 결혼할 상대 남성의 연봉은 평균 2천에서 3천만 엔은 돼야 한다라는 농담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이러다 진짜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깐의 행복이었으며 이 모두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폭등으로 인해 거품이 잔뜩 낀 수치였고, 일본 정부는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일본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허상에 불과해질 정도가 돼버렸고, 국민들은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자민당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금리를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보자면, 앞서 얘기했듯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자가 저렴하니 너도 나도 은행에서 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일 것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릴 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이를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은행 또한 망해버리게 되는데요. 1년 사이에 2.5%였던 금리가 6%로 증가했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인상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추가로 1990년에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생기면서 거대해진 버블 경제는 결국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은 더 이상 대출을 허가해주지 않았고, 그동안 빌려줬던 돈을 모두 갚으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던 국민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지만 이미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산들을 모두 처분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반대로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모조리 도산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은행들이 채권 회수를 잘못하게 되자 1996년을 기점으로 취업난이 오게 되고, 기업들은 자산가치 폭락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품이 꺼진 이후 불경기에 들어서게 되자 국민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감소 및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암울했던 그 시기의 분위기는 당시 일본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젊은이들은 히키코모리로 전락하는 일이 잦았으며, 시궁창 같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도박판에 드나들며 재산을 탕진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에는 고베 대지진, 2011년에는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며, 그렇게 일본 경제는 모든 거품이 거치고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잃어버린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아베 신조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펼쳐 거품 경제 때의 타격을 타개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왕창 찍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 일본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낮추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수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 일본 제품으로 수출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너무 막 찍어내다 보니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물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큰 효과를 거뒀는가에 대한 평가 또한 갈리는 편입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마치 망해가는 청나라 말기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 금액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일본의 경제 문제는 머지않아 한국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